뼈대 근육에서 보면 대개 근육은 그 핵이 존재하고 있는 그냥 개별 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해서 짧아지면서 움직임을 일으키는 거지요. 수축 단백질은 주로 액틴과 마요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수축 단백질 중에서 수축 단백질들을 지탱해주고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비수축 단백질 중에서 티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결합 조직은 악효질과 탄력소,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콜라겐이 함량이 많아질수록, 비율이 많아질수록 조직은 단단하고 뻣뻣해지는 거고요. 반대로 탄력소, 엘라스틴의 비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자, 근육에서 수축성 단백질, 액틴과 마요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들, 비수축성 조직들, 또는 이제 결합 조직들에 대한 것, 근육 바깥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전체적인 근육을 둘러싸주고 있는 막입니다. 그리고 근육 다발막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 섬유들의 다발들을 어, 둘러싸서 그 분간을 해주고 있는 막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육 속막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 섬유들 한 개 한 개를 에워싸주고 있는 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사탕을 한 봉지를 사게 되면 옛날에는 그냥 봉지 안에 사탕들이 포장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낱개, 사탕 하나하나별로 낱개 포장되어져 있잖아요. 그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거를 근육 속막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10개의 사탕을 한 봉지로 집어넣어 있는 거를 근육 다발막, 그리고 10봉지를 한 박스로 되어 있는 박스, 그거를 근육막,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결합 조직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는 결합 조직의 특성 때문에 결합 조직이 부드럽지 못한 것 때문에 수축성 단백질의 기능도 역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근육을 둘러싸주고 있는 막들이라서 같은 근육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액틴과 마요신, 대개 이게 Z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액틴과 마요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Z라인에 액틴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마요신은 이게 붕 떠 있는 것처럼 그려 놓습니다만 붕 떠서 그 모양을 유지하는 거는 제 위치에 있기는 불가능하겠죠. 사실은 마요신도 Z라인에 이렇게 뭔가가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티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티틴. 어쨌든 전체적으로 액틴과 마요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육 섬유에서 더 이렇게 딱 뽑아내게 되면 이제 액틴과 마요신까지 그런 섬유까지 나와 있고 액틴과 마요신은 근육 필라멘트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동 단백질에서 수축성 조직 액틴과 마요신 이거 두 개는 결합하면서 근육 수축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리고 근육 수축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근육에 힘을 주고 힘을 빼고 이렇게 그거를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장치가 되어 있는데 트로포닌, 트로포마요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거는 칼슘과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칼슘을 보게 되면 칼슘이 분비가 되면 칼슘이랑 결합하기 위해서 칼슘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얘가 칼슘 쪽으로 이동을 해야지만 근육 수축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네불린, 티틴, 데스민, 디스트로핀 등 여러 가지 단백질들도 같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근육 수축의 단위를 볼 때 단위에서 생기는 몇 가지 구조가 있는데 AD라고 하는 거는 암대를 얘기합니다. 어두운 띠 주로 마이오신이 위치되어 있는 쪽을 전부 다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A대라고 하고 ID라고 하는 거는 I밴드라고 하는 거는 마이오신이 없는 부위를 밝게 보이기 때문에
I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HD라고 하는 거는 마이오신만 있는 경우, 액틴과 마이오신이 같이 겹쳐져 있는데 중간에 보면 마이오신만 있는 경우 거기를 H밴드, HD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M선은 HD의 정 가운데 선을 얘기합니다. Z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근육 수축의 단위가 되는 양쪽 마디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양쪽 끄트머리에 Z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액틴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이오신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오신에 있는 부분은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A밴드라고 하고 여기는 액틴만 보이는데 여기는 I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액틴과 마이오신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데 중첩되어 있지 않고 마이오신만 보이는 대로 우리는 H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수축 기전은 사실은 액틴은 라인처럼 일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구슬을 꿰놓은 것처럼 진주 목걸이를 돌려서 꿰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오신은 콩나물 시루처럼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긴 거 마이오신 머리가 하나하나가 액틴 구슬에 딱 붙게 되면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크게 확대를 해보면요. 자, 확대해보면, 액틴, 그 진주 목걸이 구슬처럼 꿰서 꼬아놓은 것처럼 생긴 게 액틴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뭔가 점처럼 그려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로 마이오신 머리가 붙는 자리인데요. 평상시에는 여기 트로포마이오신이라고 하는 동아줄처럼 생긴 것들이 마이오신 머리가 붙는 그 자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마이오신 머리가 붙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트로포마이오신에 보면 다른 색깔의 강낭콩처럼 이렇게 생긴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칼슘을 너무 좋아해 갖고요. 근육 그 액틴 주변에 칼슘이 분비가 되면 칼슘이랑 붙기 위해서 쭉 딸려갑니다. 이때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트로포마이오신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서 마이오신 머리가 붙을 수 있는 이 자리가 개방이 돼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칼슘이 없으면 항상 트로포마이오신 동아줄로 마이오신 머리가 붙을 자리가 막혀 있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육 수축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뼈대 근육은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떤 힘을 주는 것 또는 기능적인 게 약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 방추형이 있습니다. 방추형. 방추형은 방추 그러면 럭비공 모양처럼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방추 근육 이렇게 특히 예를 들어서 위팔 두갈래근이 방추형 근육에 해당이 되는 거고 뒷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 힘줄이 있고요. 중심 힘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 마치 깃털처럼 붙어 있다 해서 깃근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깃털이 한 개인 거, 두 개인 거, 여러 개인 깃털 등등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쥐슈엔 근육, 게스트로네미우스 머슬, 종아리 근육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을 보게 되면 럭비공 모양의 방추형 근육이 있고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근육들도 있고요. 또는 세모난 모양에서 한쪽의 힘줄로 이게 수렴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근육들도 있고 깃털형은 깃털의 중심 힘줄에서 깃털이 한쪽만 있는 거, 깃털이 양쪽에 있는 거, 그리고 깃털이 멀티하게 있는 거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또는 길다랗게 있는 근육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육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힘도 달라질 수가 있고 또는 그 역할도 약간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근육의 힘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형태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잘라봤을 때, 뭐 직접 자를 수는 없겠지만 초음파라든가 뭐 MRI, CT를 보게 되면 이제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단면적이 크면 근육이 굵다란 뜻이잖아요. 아무래도 단면적이 클수록 큰 수축력을 발생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단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근육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을 크게 발휘할 수가 있다.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고, 기각이면 중심 힘줄에 대해서 깃근육 같은 경우는 근육 단백질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각도를 기각이라고 합니다. 페네이션 앵글이라고 하는데 그 기각의 각도, 이 범위에 따라서 힘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각이 크면 클수록 관절로 전달되는 힘이 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육 수축 기전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활동 전이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척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 앞불 쪽에 신경세포가 쭉 나와서 근육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알파 운동신경세포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경의 굵기가 굵어서 A 알파에 해당되는 굵기이기 때문에 알파 운동신경세포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자, 알파 운동신경세포로부터 활동 전이가 전달이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끄트머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연접 종말을 통해서 연접 접합까지 정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근육에 딱 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간격이 있어요. 근육 세포에. 이 간격으로 활동 전이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서 아세틸콜린 수용기가 활동 전이를 받아서 근육으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시냅스, 신경 연접 부분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서 탈분극이 다시 근육막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탈분극, 액션 포텐셜이 전달이 된 것들이 근육 그 주변에 있는 근육 세포질 그물을 자극해서 근육 세포질 그물은 그냥 말 그대로 칼슘 주머니입니다. 칼슘을 담고 있는 주머니인데 탈분극되면서 칼슘 주머니가 오픈되면서 칼슘이 분비돼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활동 전이가 신경 말단 부위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방출되고,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그거를 잡아들이면서 활동 전극이, 탈분극이 다시 발생을 하고, 탈분극은 가로세관을 통해서 근육 칼슘 주머니, 근육 세포질 규모를 자극해서 칼슘을 방출시키고, 트로포닌이 이온과 결합이 되면서부터 액틴과 마요신이 교차 연결되면서 근육 수축이 이뤄진다라고 하는 거고, 근육의 이완은 칼슘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ATP가 필요합니다. 칼슘을 걷어들이게 되면 트로포닌이 결합이 떨어지면서 다시 액틴과 마요신이 교차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활동 전이가 딱 도달을 하게 되면 연접 시내스 부분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수용기가 아세틸콜린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탈분극이 형성이 되면서 옆에 있는 T튜블 가로세관으로 전달이 되고 칼슘 주머니가 가로세관 전달된 탈분극에 의해서 칼슘을 방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트로포닌이 칼슘을 딱 결합을 하면서 마요신 머리가 딱 붙으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액틴과 마요신 이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부터 근육이 수축한다. 그래서 이거를 슬라이딩 시어리라고 합니다. 미끄러짐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교차 연결이 되면서 미끄러 들어가면서 근육이 짧아지고 지저를 움직이게 되는 거지요. 자, 고유감각 수용기. 자, 고유감각 수용기, 고유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치 감각. 눈을 감고도 쳐다보지 않고도 팔꿈치가 굽혀 있는지 펴 있는지 아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 감각입니다. 팔다리를 쳐다보지 않고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빨리 움직이는지, 느리게 움직이는지 다 알 수가 있지요. 이거를 우리는 고유감각 수용기라고 하는데, 고유감각 수용기 중에서 대표적으로 근육방추라고 하는 게 있고, 또는 골지 텐던 오르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GTO라는 게 있는데, 이거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고유감각 수용기예요. 왜 그러냐면 근육의 긴장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육방추는 주로 근육의 길이 또는 길이가 변하는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자기 근육을 수축, 반대편 근육을 억제해서 교차 억제란 말을 했고, 골지 힘줄 기관은 힘줄에 붙어 있으면서 힘줄이 팽팽해질 때 작동이 되는 겁니다. 힘줄이 팽팽해지는 거는 근육에 힘이 들어갈 때 팽팽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골지 텐도로간 GTO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얼마만큼 힘을 주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판단해서 중추신경계로 보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GTO가 강하게 자극받게 되면 자기 근육을 억제시킨다 해서 자가 억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오토제닉 이니비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운동 단위라고 하는 거는 자, 아까 신경세포에서 쭉 신경세포가 지배하고 있는 근육 섬유까지 여기까지를 운동 단위, 운동 단위는 아까 다른 말로 알파 운동신경이라고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하나의 알파 운동신경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의 세포가 운동신경 세포가 근육 섬유를 한 개만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10개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1000개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5000개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육 섬유들을 지배하고 있는 숫자가 이게 다르게 되는데, 자, 아무래도 많은 근육 섬유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높은 신경 지배율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5000개 정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포가 한번 흥분하게 되면 5000개의 근육 섬유가 수축을 한다라고 하면 큰 힘이 발휘될 수 있겠지요. 반면에 세밀한 조절은 안 될 것이고, 만일에 10개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의 세포가 흥분하게 되면 10개의 근육 섬유들이 수축하게 되면 큰 힘이 나타나지 않지만 보다 섬세한 조절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낮은 신경 지배율이다 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운동신경 세포가 몇 개 안 되는 적은 수의 근육 섬유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경우는 비교적 보다 섬세한 운동 조절이 가능한 거고요. 높은 신경 지배율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운동신경 세포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근육 섬유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큰 힘을 발휘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무율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근육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신경 자극이 필요한데 그 역치값 또는 문턱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턱값, 만일에 자극 강도가 100이어야지만 근육 수축이 일어나요. 근데 99까지는 자극해도 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로소 100을 넘는 자극을 해야지만 수축이 일어나는 거, 이런 식의 원칙을 실무율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극해도 자극 강도가 문턱값에 미치지 못하면 수축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넘는 순간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실무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앞불에 이렇게 신경세포가 근육을 딱 지배해주고 있는데, 요거를 하나의 운동 단위라고 해서 그냥 알파 모터 뉴런 또는 모터 유닛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동시에 적은 수, 뭐 10개, 15개 정도의 근육 섬유만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좀 큰 거는 1000개, 뭐 2000개 이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동원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거예요. 자, 동원 법칙. 자, 보니까 여기
근육을 지배해주는 운동신경세포는 척수의 여기 앞볼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지배해주고 있는데, 앞볼에 있는 운동신경세포를 보니까 운동신경세포가 굉장히 작은 운동신경세포가 있고, 세포체가 이게 큰 것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 있는 모든 근육은 작은 운동신경세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큰 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골고루 섞여 있어요.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작은 운동신경세포가 지배해주고 있는 그 근육 섬유들이 여기에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하나의 근육에 요것만 다 있고 요것만 다 있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큰 것도 들어가고 작은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골고루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하나의 근육을 수축하게 되면 여기 비교적 작은 신경세포도 활성화될 수도 있고 큰 것도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더라 이거죠. 그냥 둘 다 한꺼번에 딱 들어가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먼저, 그리고 큰 것이 나중에 수축에 참여하더라 이거죠. 이거를 헤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헤네만의 크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운동신경세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작은 것들이 있고 큰 것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작은 것들은 비교적 작은 수의 근육 섬유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큰 것들은 더 많은 수의 근육 섬유들을 지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모든 근육에 다 이게 골고루 섞여 있는데 작은 게 많은 경우도 있고 큰 게 많은 근육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골고루 섞여 있는 근육에서 보니까 힘을 주게 될 때 작은 게 먼저, 큰 게 나중 힘이 들어가더라 이거죠. 자,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덜 피곤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더 피곤하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것이 먼저 동원되는 거는 덜 피곤하라고 이렇게 고안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힘을 뺄 때는 역순으로 빠집니다. 이게 먼저 힘이 빠지고 이게 나중에 힘이 빠집니다. 처음에 동원되는 그 순서에 역순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운동신경세포, 큰 사이즈의 운동신경세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알아두고 동원의 그 순서는 작은 거 먼저, 큰 거 나중 이렇게 된다는 거를 반드시 알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력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원율과 발화율 또는 흥분율이라고 해요. 동원 그러면 몇 개의 근육세포가 동원이 되는지 리크루트먼트라고 합니다. 자, 하나의 신경세포가 1000개의 근육세포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육섬유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거를 100%다 동원시키지는 못합니다. 잘 훈련된 사람들이 95% 정도,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50% 미만 이게 동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얘가 막 흥분하게 되면 1000개가 다 동원되면 1000개만큼 힘이 나올 텐데, 부분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500개만 동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힘이 반으로 줄게 되는 거죠. 이거를 동원율이라고 합니다. 동원율이 높을수록, 다시 말해서 수축에 참여하는 근육 섬유들이 숫자가 많을수록 힘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고, 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firing rate라고 합니다. 자,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신경이 근육을 자극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한번 툭 자극하면 움찔하고 말죠. 자, 그래서 자극하는 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거의 동시에 여러 번을 한 번에 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움찔하고 요밖에 힘이 안 나오다가 계속 자극이 가해지면 힘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만큼. 이거를 발화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이 근육 수축을 일으키기 위해서 근육 섬유들을 자극해주는 빈도를 발화율이라고 해요. 충분한 빈도로 근육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빈도로 자극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불행히도 이것도 우리가 운동을 많이 안 하게 되면 이 발화율도 떨어지고 동원율 떨어집니다. 또는 노인들의 경우에 동원율, 발화율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 가중이 그런 뜻이에요. 자, 신경세포를 이렇게 자극해주는 빈도입니다. 한 번 자극해주는 것보다 여러 번 자극해주게 되면 신경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겠죠. 자, 이게 시간 가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경이 근육세포를 한 번만 딱 자극해주면 움찔할 거 아니에요. 이만큼 움찔하겠죠. 이거를 연축, 트위치라고 하고, 빠르게 동시적으로 여러 번 자극해주면 나중에는 이렇게다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를 강축, 테너라이즈드 컨트랙션이라고 합니다. 강축까지 가야지만 충분한 근력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의 동시적으로 굉장히 빠른 빈도로 근육 섬유들을 자극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게 한 번만 설명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까 사이즈가 작은 근육들이 있었고, 사이즈가 컸던 신경세포들이 있었죠.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왜 신경세포 사이즈가 작고 큰 것들은 왜 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전시청보다는 서울시청이 훨씬 크죠. 그 이유는 인구가 10배니까 10배만큼 커야 되는 거죠.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신경세포의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몇 개밖에 안 되는 근육 섬유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개만 지배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사이즈가 큰 것들은 1000개 정도의 근육 세포들을, 섬유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요런 특성을 가지고 기능적인 역할을 한번 고민해 보자 이거죠.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10개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력을 발휘하는 거는 좋지가 못합니다. 근력은 클 수가 없는데, 반면에 사이즈가 큰 것들은 당연히 한 번 흥분하면 1000개가 수축하기 때문에 근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사이즈가 큰 것들은 1000개를 동원시켜서 근력은 충분히 높은데 피로 물질도 1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피로 물질도 100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높아져서 수축을 오래 할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고, 반면에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근력은 떨어지지만 10개 정도밖에 통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로에 강하죠. 피로에 강합니다. 그리고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하죠. 신경세포 한 개가 10개를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정교할 거잖아요. 1000개, 100배 이상 정교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사이즈가 큰 것들은 한 번 흥분해서 1000개를 수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는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1000개를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00개를 동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특히 글리코겐, 포도당을 분해해서 바로 써버립니다. 그런 경우로 우리는 패스트, 빠르게 글리코겐을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해서 글리코라이팅,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게 사이즈가 큰 거가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10개만 수축해서 좀 더 비교적 정교하고 피로에 강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10개만 수축시키면 되기 때문에 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소를 받아다가 그거를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소를 쓴다 해서 산화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같이 연관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자, 혈관은
신경이랑 같이 갑니다. 혈관은 신경이랑 같이 갑니다. 사이즈가 큰 것들은 지금 1000개의 근육 섬유들을 지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1000개의 신경이 한 개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도 한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10개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10개의 혈관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똑같이 1000개씩 놓고 보면 10개가 1000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10개가 필요한 것, 100개가 필요한 거지요. 똑같이 근육 섬유들은 1000개가 됐어요. 근데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1000개에 한 개가 들어갔고 여기 1000개에는 혈관이 100개가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게 빨갛게 보일까요?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빨갛게 보일 거고 사이즈가 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빨갛게 하얗게 보이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것들을 다른 말로 적색 섬유, 레드머슬 이렇게 부르는 거고 사이즈가 큰 것들을 다른 말로 화이트머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이즈 똑같은 뜻이에요. 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신경세포체가 작지요. 그러면 축삭도 얇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큰 것들은 세포체가 크기 때문에 이 축삭도 굵어요. 동시에 자극받으면 둘 중에 어떤 거가 더 빠르게 전달이 될까요? 신경세포체를 떠나서 축삭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신경세포체도 작고 축삭도 얇아. 하나는 세포체도 크고 축삭도 굵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빨리 전달이 될까요? 당연히 축삭이 굵은 거. 국도보다는 고속도로가 빠른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사이즈가 작은 거를 느리다라고 해서 슬로우 트위치란 말을 써요. 또 반대로 사이즈가 큰 것들을 빠르다라고 해서 패스트 트위치라고 씁니다. 예,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사이즈가 작은 거를 타입 1이라고 부르고 사이즈가 큰 것들을 타입 2라고 부르는 거예요. 2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모든 근육들은 타입 1과 타입 2가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골고루 섞여 있고 타입 1이 많이 섞여 있는 근육이 있고 타입 2가 더 많이 섞여 있는 근육이 있어요. 자, 타입 2의 근육 섬유들의 특징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대신에 피로에 약하다. 그리고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쓴다. 그리고 타입 1에 해당되는 근육의 특성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피로물질을 잘 배출할 수 있어 덜 피로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구력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정밀하게 컨트롤될 수가 있는 거고 수축하는 속도는 좀 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2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근육은 이런 특성을 많이 가져가는 것. 우리 몸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오랫동안 주고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 근육이라든가 또 척추를 잘 잡아주는 자세 근육들은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타입 1 근육 섬유들이 훨씬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가장 예민하게 조절될 수 있는 근육은 눈 근육이에요. 눈 근육은 굉장히 예민하게 조절될 수 있어서 눈 근육은 실제로 신경세포 한 개가 5, 6개의 근육 섬유만을 지배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 지배율이 낮은 거지요. 그리고 우리 허벅지, 다리 쪽에 큰 근육들, 힘쓰는 근육들이 있죠. 그런 근육들은 사이즈가 큰 것들, 타입 2의 근육 섬유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쉽게 필요하다. 이건 타입 2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타입 2. 그리고 슬로우, 느리다. 타입 1에 해당됩니다. 근데 타입 2랑 타입 1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얘도 타입 2인데 타입 2A,
그리고 얘는 타입 2B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타입 2라고 하는 거는 그냥 타입 2B를 타입 2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타입 2 맞습니다. 맞는데 타입 2A. 얘는 그냥 중간이야, 중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근력 운동을 많이 해요. 아령들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위팔 두갈래근이 커지면서 근력을 크게 발휘하는 특성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타입 2가 타입 1이 타입 2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얘가 타입 2B 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가고요. 반대로 지구력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럼 또 가운데 있는 얘가 이쪽으로 싹 붙습니다. 그러면서 근육의 특성이 지구력과 관련된 특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타입 1과 타입 2에 대한 거를 잘 분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타입 1, 타입 2 직경이 작다, 크다, 그리고 근육 색깔이 빨간색, 그리고 흰색,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고, 하얗게 보이는 거는 혈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얗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오글로빈, 헤모글로빈은 다 들어봤을 거고요. 혈관 내에서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거지요. 마이오글로빈도 마찬가지로 근육에서 산소를 운반해 주는 겁니다. 네, 타입 1에서 훨씬 높아지는 거고 타입 2에서는 낮습니다. 수축 속도는 타입 2가 빠르고 타입 1이 느린 거지요. 피로율은 타입 2가 크고 타입 1은 낮은 거고 동원수소는 덜 피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힘은 작지만 얘로 한번 써보고 얘 힘이 안 되면 두 번째로 얘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얘 힘만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면 굳이 피곤하게 얘를 동원시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원 순서는 타입 1이 먼저 동원되더라 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아까 설명한 대로 딱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표에 대한 거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길이, 장력과의 관계에 대한 걸 얘기할게요. 근육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힘이 세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길이가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짧아지면 액틴과 마요신이 서로 교차 연결되면서 수축하는 게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중간 정도 살짝 겹쳐져 있는 정도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수동적으로 쭉 당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팽팽해지면서 장력 생기는 게 쭉 해서 계속 올라가죠. 근육이 더 이상 못 늘어날 때까지 쫙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수동적으로 당겼을 때 장력 곡선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봤을 때 근육이 액틴과 마요신이 요만큼 우그러들면서 겹쳐 있을 정도면 교차 연결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게 분리될 정도로 늘어난 상태에서는 교차 연결이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힘,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내가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는 약간 정도만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범위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짧아져 있거나 너무 늘어나 있으면 오히려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컵을 거꾸로 얹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 수동적 장력은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고 능동적 장력은 이렇게 컵을 거꾸로 얹어놓은 거 요거 두 개를 합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총 길이 장력 곡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육의 단축과 연장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중요한 사실은요. 항상 이런 위치, 액틴과 마요신이 딱 살짝 요만큼만 겹쳐 있는 위치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우리 근육들은 항상 요 위치를 선호합니다. 요 위치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팔을 많이 구부려 놨어요. 그러면 위팔 두 갈래근은 굉장히 짧아져 있겠죠. 짧아져 있겠죠. 그러면 액틴과 마요신이 너무 맞닿은 상태로 이게 쭉 유지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의 근육은 항상 이런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짧아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 근육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근육 단위가 이렇게 수축 단위가 이렇게 3개, 그 근육 섬유 마디가 3개 있다고 치면 전부 다 이렇게 짧아져서 우그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가장 아이디얼한 길이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얘를 한 개를 빼버리면 전체 요 길이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위치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위치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짧아진 위치에서 오래 있으면 우리는 이게 근육 섬유 마디를 한 개씩 빼버리고 흡수하고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게 바로 근육이 짧아진 거예요. 짧아진 거. 반대로 길어진 위치에서 너무 길어진 위치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그 효율적인 위치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늘어난 위치에서 오랫동안 고정시키고 있으면 기능적인 위치로 가기 위해서 근육 섬유 마디 하나를 중간에 껴주면 돼요. 그러면 길이가 늘어나면서 바람직한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근육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능적인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적인 위치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짧은 위치에서 고정이 되면 근육이 짧아지게 되는 거고요. 섬유 마디를 한 개씩 빼버려서 또 늘어난 위치에서 고정이 되면 섬유 마디를 한 개씩 집어넣으면서 근육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짧아진 상태에서 고정이 되면 마디 한 개 한 개가 흡수가 되면서 짧아지는 거고, 늘어난 상태로 있으면 다시 합성돼서 마디가 생기면서 길이는 연장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심성 수축, 콘센트릭, 그리고 등척성, 이거는 아이소메트릭, 편심성, 이거는 익센트릭이라고 합니다. 자, 장력으로만 보면, 힘을 줄 때 장력으로만 보면 등척성 수축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편심성, 동심성 이렇게 됩니다. 자, 동심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하는 수축인 거고요. 근육이 힘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수축인 거고, 등척성 수축은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고정되고 힘을 주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편심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힘을 주는 근육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지면서 일어나는 수축을 우리는 편심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척성 수축은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0이에요. 0. 반면에 편심성 수축은 속도가 늘어날수록, 수축하는 속도가 늘어날수록 장력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늘어나면서 계속 힘을 주고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반면에 동심성 수축은 속도가 늘어날수록 근육이 짧아지기 때문에 근육이 발휘할 수 있는 장력은 오히려 이게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근육의 길이와 장력의 특성도 있었고, 수축하는 그런 형태적인 문제와 특성과 이렇게 또 긴장도와의 관계도 같이 알아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률 그러면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축 속도를 했는지 곱하기가 됩니다. 힘이 늘어나면 일률도 늘어난 거고, 수축 속도가 늘어나면 또 마찬가지 일률이 늘어난 겁니다. 항상 특정한 수준의 일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늘어나면 속도가 좀 줄여야 되고, 속도가 늘어나면 힘이 좀 줄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축 정도와 힘에 대한 거를 조절해 가면서 일률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동심성 수축이라고 하는 거는 힘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거를, 그래서 근육이 짧아지는 형태를 보이는 거를
동심성 수축이라고 하고 이거를 양의 일, 움직임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수축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편심성 수축은 반대 방향, 수축하는 쪽이 아니라 힘을 주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다 해서 음의 일, 네거티브 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은 커지는 거죠. 근육 섬유들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이 과형성, 근육 섬유 다발도 같이 늘어납니다. 자, 이전에는 근육 섬유 다발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육 섬유 다발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전체적인 근육이 커지는 거다라고 봤는데 동물 실험에서 근육 섬유 다발이 늘어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사람에서도 그럴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하이퍼플라지아, 근육 과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육 비대는 하이퍼트로피라고 하고요. 하이퍼트로피라고 얘기하고 근육 과형성은 하이퍼플라지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력이 증가되면 신경계가 근육을 통제해주는 신호를 주고 근육을 동원시키고 막 활성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같이 올라간 겁니다. 중추신경계에서도 그렇고 말초신경계도 그렇고 자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릴 때 위팔 두갈래근이 잘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쪽에 있는 위팔 세갈래근은 교차 억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우리가 운동을 많이 안 하게 되면 교차 억제를 시켜주는 시스템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위팔 두갈래근을 힘주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위팔 세갈래근에도 힘이 살짝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들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노인들의 근육이 그런 특성을 많이 보이고 노인뿐만 아니라 운동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의 근육들이 그런 특성을 많이 보입니다. 그 얘기는 신경계가 근육을 수축하는 방법을 상당히 잘 잊거나 원활치가 않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관절 고정으로 인해서 이런 근육들이 많이 변화가 생기고요. 골절이 있어서 오랫동안 고정을 시키면 관절이 굳는 것도 문제지만 머슬 아트로피, 안 썼기 때문에 생기는 디스유스 아트로피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근육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근력도 아주 두드러지게 감소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참 불행히도 항중력 근육들, 안티그래비티 머슬들, 팔다리에서 중력을 이기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근육들이 조금 더 빠르게 아트로피가 오는 것 같고요. 또 원조인트만 지나가는 근육들이 좀 더 빠르게 아트로피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이 들면서 기본적으로 나이 들면서 60세 이후에 매년 10년마다 10% 정도 근력이 떨어지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 근력보다 좋은 어르신들도 많은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근력이 10%씩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자 그래도 비교적 젊을 때는 근력이 떨어져도 기능적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근력이 50% 가까이 돼버리면 기능도 훅 떨어지는 거예요. 기능도 빨리 떨어집니다. 또 느린 연축 근육 이거는 타입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타입 2가 더 빨리 위축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타입 2의 역할은 근력이잖아요. 근력. 타입 1의 역할은 지구력이었잖아요. 지구력. 같은 근육에서도 근력이 훨씬 더 빨리 소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인들한테 필요한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이 되는 거예요.